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인이 작년 한 해 결제한 금액이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산 5,9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그 가격의 비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실 기름값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값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중국산은 비싸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중국 공장이 아니라 한국인 당신, 이번 달 월급 통장에서 먼저 지불됩니다. 지난달 한국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8.4%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은 약 1,486원,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101달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세 숫자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 유조선 한 척에서 시작돼 제 월급 통장에서 끝나는 하나의 경로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당신이 싸다고 샀던 가격표의 진짜 출처가 어디였는지, 둘째, 미국이 왜 지금 그 구조에 급소를 찌르고 있는지, 셋째, 그 변화가 내 월급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넷째, 부자들이 먼저 점검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시게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한국인이 2025년 한 해 결제한 금액은 약 4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알리가 약 3조 6,897억 원, 테무가 약 6,002억 원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알리가 약 912만 명, 테무가 약 823만 명.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중 상당수가 이 두 앱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티셔츠 한 장이 5,900원, 가전 소형 제품이 1만에서 2만 원, 스마트폰 액세서리 묶음이 단돈 3,000원. 한국 마트에서는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가장 흔한 답은 중국 인건비가 싸니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 숫자 차이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중국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고 미국이 부과해온 관세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숨은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원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공산품의 원가는 크게 인건비, 원자재비, 에너지 비용, 물류비로 나뉩니다. 그중 중국이 지난 10년 넘게 남몰래 깎아온 것이 에너지 비용, 구체적으로는 원유 수입 가격입니다. 여기서 그림자 함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림자 함대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산유국, 주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묶음을 가리키는 업계 표현입니다. 이 선박들은 대형 선박이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자동 위치 발신 장치, 영어로 AIS를 정상 작동시키지 않거나 허위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제해사기구와 민간 분석기관들의 관찰입니다. 국제해사기구 데이터베이스에는 2026년 4월 기준 허위 선적으로 분류된 유조선이 약 367척 등록돼 있습니다. 이란 무역에 종사하는 유조선은 약 430척으로 집계되며 이 중 약 87%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라는 민간 분석기관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배들은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바다 한복판에서 다른 유조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원유를 옮겨 싣습니다. 옮겨 실은 배는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 항구로 들어가 서류상 말레이시아산 원유로 기록되고 그 상태로 다시 출발해 최종적으로 중국 항구에 도착합니다. 중국의 공식 원유 수입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란산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국제 유가 대비 평균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이 원유를 사들여왔다는 것이 케이플러와 로이터의 2025년 분석 내용입니다. 10에서 20%. 언뜻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가가 10년 넘게 이 평균 100만 배럴 이상을 이 가격으로 사들였다면 누적 절감액은 조 단위의 숫자로 벌어집니다. 이 절감된 원가는 중국 정유 산업을 통해 전기료, 플라스틱 원료, 화학 원료, 철강 생산 에너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티셔츠, 가전, 휴대폰 액세서리가 당신 집 현관 앞에 배송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본 5,900원짜리 티셔츠 가격표에는 당신이 본 적 없는 바다 위 유조선 한 척이 원가의 상당 부분을 대신 깎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조선이 지금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 군사 충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양국 모두 핵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안으로 선택한 압박 경로가 에너지 공급망, 그 중에서도
원유 수송로와 해외 투자 자산이라는 두 축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와 맞물리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첫 번째 축, 원유 공급 차단부터 보시죠. 선박 추적 분석기관 K플러와 보텍사에 따르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평균 약 138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과 2월에는 일평균 113만에서 120만 배럴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단속 강화 이후 눈에 띄는 감소 흐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즉 오펙이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 제재 회피와 관련해 제재한 개인과 선박, 항공기가 875건을 넘었고 2026년에 들어서도 1월에 29척, 2월에 추가로 12척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목록에 오른 배는 국제보험, 항만 서비스, 결제 시스템,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그림자 함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배를 쓰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중국이 누려오던 10에서 20% 할인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축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해외에 뿌려놓은 투자 자산입니다. 상하이 푸단대 그린파이낸스 개발센터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누적 참여 규모는 약 1조 3,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건설 계약 약 8,370억 달러와 비금융 투자 약 5,610억 달러를 합한 수치이며 2025년 한 해에만 기록적인 약 2,135억 달러 규모가 새로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움직인 돈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개인 살림에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내 자산으로 적혀 있지만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그 3억 원은 장부에만 있고 내 통장에는 없는 돈이 됩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도 이 구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체결된 25년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이란에 최대 4천억 달러 규모를 25년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2026년 3월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이란 실제 투자 집행액은 약 90억 달러 수준에 그쳤고 2018년 이후로는 사실상 정체 상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별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5년 10월에 보도한 약 84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중개 의혹이 있지만 이 또한 검증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즉, 협약상 4천억 달러라는 목표 숫자가 장부에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돈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 해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베네수엘라와 파나마에 대한 압박도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장부상 있다고 알려졌던 중국의 해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재 원유 할인이라는 첫 번째 기둥과 해외 투자 회수라는 두 번째 기둥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포위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중국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당신의 월급 통장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경로를 숫자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옮겨보시죠. 가장 먼저 볼 숫자는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수입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8.4%, 전월 대비로는 16.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 16.1%는 1998년 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4월 경제상황 평가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클까요? 주 동인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무려 40.0% 상승했습니다. 이 안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즉, 유가 채널이 이미 한국 수입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유가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기준 브렌트 원유는 배럴당 약 101달러 73센트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3.86% 더 비싸졌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가 가장 컸던 시점에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가깝게 오르기도 했고 월가와 미국 행정부 일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200달러까지 거론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도 이미 충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유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도 같은 날 기준 약 1,486원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체감 수익가는 2번 튀어오릅니다. 여기에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하나 더 겹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25년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70.7%입니다. 2023년 71.9%, 2024년 71.5%에 이어 3년 연속 7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의존도가 99%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중동산 원유가 호르무즈 한 곳을 지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한국 쪽 채널 2개, 즉 유가와 환율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 채널이 앞에서 설명한 중국 원가 채널입니다.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지던 부품, 원자재, 완제품이 수입되는 과정 전반에서 원가 바닥이 올라가면 한국 기업은 수익가 상승을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흐름이 세 개 채널로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흐름이 내 마트 영수증과 월급 실질 가치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일반적으로 제시해온 시차 개념이 도움이 됩니다. 유가 충격이 한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차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충격의 크기와 정부의 보조금이나 유류세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1차 오일 쇼크 당시 1973년, 2차 오일 쇼크 1979년, 2003년 이라크 전쟁,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 이후 2에서 4분기 시차로 정점을 형성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은 더 까다롭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4월 14일 세계경제전망 봄 업데이트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춘 1.9%로 조정했고 유로존도 1.1%로 2025년 1.4%에서 0.3%포인트 하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씩 지속적으로 오를 때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약 0.4%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체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이는 수입물가 18.4%는 시작 신호입니다. 본 청구서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당신 장바구니와 고지서에 나누어 배송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과거 어떤 오일 쇼크 때보다도 중첩된 원인, 즉 유가와 환율, 그리고 중국 원가를 함께 안고 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움직였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한 문장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조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바꿉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자는 특정 재벌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한국은행,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처럼 같은 뉴스를 먼저 해석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는 그들이 같은 뉴스에서 먼저 열어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내 가계 지출의 에너지와 식비 비중입니다. 수입물가 18.4%라는 숫자는 가계가 어떤 카테고리의 돈을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체감됩니다. 지출 중 에너지비, 식료품비, 수입 공산품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 구매력 감소가 빠르고 깊게 찍힙니다. 반대로 서비스 지출 비중, 고정 지출 비중이 높으면 시차는 더 길어집니다.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한 번만 열어보시고 식비와 연료비, 공공요금이 전체 지출의 몇 %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국 노출 자산과 섹터 비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자기 포트폴리오의 중국 노출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체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4년 19.5%에서 2025년 18.4%로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화장품만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21년 53.2%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중국 노출도를 낮추는 쪽으로 이미 움직이는데 개인 포트폴리오는 그 흐름과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한 번은 숫자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중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환율 민감 자산의 비율입니다. 원달러 1486원 환경에서 달러 자산, 해외 주식,
원자재 자산의 비중이 어떠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율이 장기간 1,450원에서 1,500원 구간을 오간다면 원화 자산만 가진 가계와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이 역시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니라 비율 확인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금리 구조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한국은행의 물가 판단에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방향이 영향을 받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가계는 유가와 환율발 물가 충격이 결국 금리로 이어질 때 두 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지금 내 대출의 변동과 고정 비율이 어떤지, 고정금리 전환 여부를 은행과 한번 상담해 보는 것도 합리적인 점검입니다. 고정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단정적 의미가 아니라 선택지를 열어본다는 점검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중장기 에너지 안보 구조 변화도 한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승인이 포함됐다고 외교부와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에너지 안보 구조의 장기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 결정과 직결시키기엔 시간 지평이 너무 깁니다만 오늘 이야기한 중동 의존도 70.7%, 호르무즈 의존도 99%라는 숫자와 함께 머릿속에 넣어두실 만한 장기 맥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싸게 샀던 중국산 가격표의 뿌리에는 제재 원유 10에서 20% 할인이라는 숨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 대신 이란, 베네수엘라, 파나마에 대한 압박을 통해 그 구조의 급소, 즉 원유 공급망과 해외 투자 자산을 동시에 조이는 에너지 포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포위망의 대가는 중국이 혼자 갚는 게 아니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7%에 호르무즈 의존도 99%인 한국, 그 중에서도 한국인 당신의 월급에서 먼저 지불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입 물가 18.4%는 청구서의 시작이고 본 청구서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장바구니, 공공요금, 대출이자 순서로 배송됩니다.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오늘 4가지, 즉 가계 지출 구조, 대중 노출 자산, 환율 민감 자산, 금리 구조를 한 번씩만 점검해 보셨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나온 수입 물가 18.4%라는 숫자가 앞으로 어떤 품목에 먼저 도착할지 카테고리별 시차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